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딱 분위기가 이제 저녁 이제 막 7시 좀 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촛불 항쟁의 의의와 전망이라고 하는 무엇 좀 가볍지 않은 주제로 오늘 저희가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오늘 포럼은 그 직접 민주주의 포럼과 건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그리고 서울자치포럼,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 이 네 군데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겠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직접 민주주의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그 안내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이슈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이슈가 다 덮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꺼내기가 지금 사실 좀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좋은 시간 저녁에 여기 건국대학교에서 촛불항쟁 벌써 2016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죠. 2017년도 봄까지 이어졌던 그 촛불항쟁과 관련해서 저희 직접 민주주의 포럼에서는 올 초부터 계속 이렇게 좀 기획적으로 그 의미를 되짚는 과정을 밟았었고요. 오픈 그 세미나를 했었고 전라도 광주에서 선생님 모셔다가 강좌도 열고 했고요. 그런 과정을 밟았고 이제 그 올해의 그 어떤 그 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열린 포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행은요. 먼저 그 이곳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몸담고 계시는 이현출 교수님께 관련된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이어서 네 분의 토론자가 오늘 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셨던 이영주 선생님 첫 번째 토론 해주시고 두 번째로 그 시민과 미래 김성호 부소장님 두 번째 토론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그 사단법인 평화철도라고 있어요. 평화철도의 정성희 집행위원장님 그 모실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셨던 안진걸 선생님 그 네 분 그 토론자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 토론을 모두 마친 이후에 오늘 그 당첨 그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뭐 의견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요, 좀 자유롭게 종합 토론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간이 아마도 뭐 9시 좀 안 돼서 마치는 것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진행 토론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죠. 그래도 다 끝나서 기념사진 촬영은 좀 같이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뜻깊은 이 포럼에 장소까지도 이렇게 좀 제공을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3층이었죠. 예, 오늘은 1층으로 해서 장소까지 제공해 주셨는데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님 모시고요. 촛불항쟁의 현재적 의의와 전망 직접적인 주제는요. 촛불광장의 안과 밖 거시와 미시의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주제 발표를 이현출 교수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참고해 주시고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우리 수업을 학생들하고 시민정치론이라는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사실은 그 시민정치론이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강론을 정치 체제 그 의시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풀뿌리 차원에서 이른바 동네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작업들을 우리 대학이 소재한 광진구를 기반으로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등등을 연구하는 수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오봉석 대표께서 우리 이 광진구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장을 하시면서 정말 학생들의 애정을 이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
저한테 어찌 그 지난번에 6월달에 사실은 한국정치학회에서 2년마다 하는 국제학술 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걸 급하게 발표를 해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시고 프로그램에서 같이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과학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뭐 다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온 물건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논문은 이제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토론이 매우 저한테는 유익하게 작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논문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이영주 사무총장님은 뭐 최일순에서 직접 뛰신 분들이고 또 안진걸 사무총장님 마찬가지시고 김성호 이사장님 직접 뭐 코멘트까지 이미 다 적어주셔가지고 말할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성희 선생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앉아서 상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논문은 제목 촛불광장의 안과 바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거시와 미시의 가운데에서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촛불 우리 운동을 촛불 시위를 관찰하는 관점이 되게 미시적 관점으로만 보는 분 또는 거시적 관점으로만 보는 분 이렇게 분석하는 각도가 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촛불 항쟁, 촛불 운동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거시와 미시를 아울러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촛불을 미시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그 촛불 운동이 추구했던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운동, 이 사회운동을 그동안 연구한 다양한 서구의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격변을 겪으면서 그러한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촛불운동이 어떤 위치 또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교 정치학적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촛불 시위라고 하는 그 규모가 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한 5개월 동안 1,700만 명이 참여한 그런 그 사회운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난 6월달에 그 한국을 방문한 많은 해외 학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BTS도 보고 가시고, 그다음에 한국의 엄청나게 빠른 이 풍신망도 보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사회운동을 주도한 시민도 좀 제대로 관찰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아주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촛불 운동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사회 운동을 얘기를 할 때 귀결보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종말이 어떻게 가져왔다 이런 어떤 맥락적 측면보다
누가 왜 주도했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2016년 촛불시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최순실의 국정농단만을 강조한다면은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마치 구체제 극심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간과하고 오히려 마리 앙투아네트의 트럼프만 강조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항쟁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퇴진 촛불의 기록이라는 책에서도 운동의 원인에 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일련의 사태를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촛불운동의 배경적 역사를 잘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그 퇴진행동의 기록에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바처럼 퇴진행동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이 마감되는 10월 25일 하루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10월 29일 첫 촛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 달 아니 1년 넘게 싸우면서 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이전의 역사는 그 기록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을 우리가 아울러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역사 속의 촛불 이해의 지평을 새롭게 확장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 두 번째 현 상황에서 촛불 시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태극기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저항하는 것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촛불 시위의 원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되는 과정에 주로 이제 문헌 자료나 저도 현장에 몇 차례 가서 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많은 자료, 이 조사 내용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심층 인터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신 이영주 전 사무총장님이 많은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일선에서 뛴 원희복 기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가 사회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맥 아담스와 같은 학자들이 사회 운동을 연구하는 아주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치적 기회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적 기회 구조가 작동을 할 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그 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동원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도 세력들이 일반 민중 또는 공중 다중을 광장으로 불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레이밍 과정이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슈를 압축적으로 이끌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 행동의 의미와 방향이 정당하다라고 믿고 표현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정치적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도화된 정치 시스템의 뭐 상대적 개방 또는 폐쇄 또는 정치 체제 또는 권력 관계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홍콩의 시위와 뭐 아랍의 봄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 운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러한 것이 어떨 때 이렇게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때 억압된 상태로 유지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이 정치 체제의 개방성과 폐쇄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광범위한 엘리트 블록의 균열이나 불안정성, 그렇죠? 가령 우리 촛불 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여권의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탄핵 소추라는 것이 가능해졌던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국가의 의학 능력과 성향이 사회운동의 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교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다양한 측면의 얘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동구에 있어서의 시위 또는 뭐 홍콩에 있어서의 시위, 싱가포르에 있어서의 시위들이 각각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것은 일단의 정치적 기회라고 하는 측면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기회를 분석할 때 비교 차원의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와서 동원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대중운동의 동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형식적이나 비공식적 이런 측면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떻게 대중들을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 에너지를 모으고 집단 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식적 사회운동 단체라고 합니다. 소셜 무브먼트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느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교 사회운동을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이것을 이제 SMO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이밍은 되게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정의를 공유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행동에 참여하는 행동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적 스키마를 제공해주는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 내에서 의미와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이 프레이밍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 기회 구조와 동원 구조를 이 사회운동에 참여라고 하는 액션으로 연결시키는 그 매개 변수로서 프레이밍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즉 그림 일과 같은 구조로 사회운동이 성공적으로 발발하느냐 아니면은 억압된 가운데 미완의 운동으로 끝나느냐 뭐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관찰할 때는 크게 이 정치적 기회라고 하는 부분과 동원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또 프레이밍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시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그 이전의 시위에서는 되게 많은 연구들에서 직접 민주주의 또는 뭐 탈물질적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됐는데 2011년 이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이후에 이른바 그 반긴축 시위지 않습니까? 이런 시위 이후에 사회운동의 성격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주로 유럽의 반긴축 운동의 구성과 방향을 분석한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최근에 이 사회운동은 과거의 사회운동이 환경, 성소수자 보호, 반핵, 페미니즘과 같은 정체성, 아이덴티티 문제나 문화 이슈와 같은 그런 뉴 이슈 프로테스트에 영향을 많이 띄었는데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반긴축 시위 이후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과 같은 이런 올드 이슈 프로테스트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긴축 시위 이후에 어떤 운동의 성격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시위는 결국 이제 버트와 빵과 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슈로 돌아가서 재분배 문제로 연결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포퓰리즘을 오랫동안 연구한 주디스라고 하는 이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죠. 포퓰리즘의 세계화 이런 책들에 따르면은 긴축 반대 시위를 몰고 온 금융위기나 긴축 조치 또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세계적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상호 연관된 문제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와 긴축 조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긴축 반대 운동에 나타난 이런 불만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포퓰리스트적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현상들을 부추긴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스트적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버드 대학의 야스찰 뭉크라고 하는 교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의 양극화를 크게 가져왔다. 그래서 불만 세력들을 엄청나게 양산하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 갔는데 어느 순간 경제 성장이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불만 세력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기존의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게 됐다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계화로 인해서 이민 정책이 제기되면서 많은 이민들이 이슬람 이민들이 유럽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문제 또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아이덴티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 SNS가 발달되면서 과거에는 메이저 신문 방송들이 어젠다 게이트 키핑 기능을 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이슈라고 그러면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이슈에 노출되지 않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1인 미디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슈를 자신이 발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적인 그 포퓰리즘의 등장 또 그러한 것이 이야기한 어떤 반긴축 운동 같은 것들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점령 시위라고 하는 그런 시위의 정치적 기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티파티라고 하는 운동들이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에 어떤 우파 정치인들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정치적 기회 구조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원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주커티 파크라고 뉴욕에 거기에서 이게 이제 사회 운동 조직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베이스 캠프 역할을 여기서 했다. 지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레이밍 과정에서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자신들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프레이밍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패배자인 자신들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정치 엘리트나 반긴축 조치에 대해서 싸우는 프레이밍 이것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들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 운동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5페이지 전반부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5페이지 중반부에 가면은 이제 그동안의 한국 사회 운동을 어떻게 학자들이 설명해 왔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원 모델이다. 또는 시민 자발성 모델이다. 이런 이론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미시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집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이들이 가진 자원의 가용성,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들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여가 달리 나타나더라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시민 자발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원과 폴리티컬 인게이지먼트, 다른 이념이랄지 또는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지식, 효능감 이런 차이가 시위 참여를 결정한다. 또 그 다음에 동원 참여, 동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느냐, 또는 세대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자원 모델로 접근하는 사람이나, 과거에는 교회 집단이나 또는 사회 단체 이런 조직을 통한 동원, 또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이 집회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SNS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 시위를 연구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또 태극기 집회를 분석하신 분들은 또 이 카카오톡이랄지 이런 네트워크의 차이를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미시적 접근으로는 이제 인지적 요인에서 정치적 정향, 이념 성향이 어떠냐 이런 부분 보는 연구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정서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분노가 어떻게 조직되느냐, 분노가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 촛불 시위 등장 배경과 시민 참여를 분석한 연구들 보면 주로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들의 누가 왜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정치 구조와 정치 제도의 측면에서 촛불 집회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대통령제 문제로 보는 사람, 또는 그 정당 정치 개혁 과제, 또는 손호철 교수 같은 분들은 박정희 체제의 잔재, 또는 87년 체제의 제도적 한계, 또는 97년 체제의 사회경제적 모순, 이런 것이 중층적으로 결합돼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불만의 표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강명세 교수 같은 분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촛불 시민이 요구한 것은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위한 제도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러한 시민 참여형 정치 양태 근거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촛불 운동 가운데 시민의회를 꾸리자, 이제 이런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와 어떻게 접목시켜서 제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의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우리 학교 재신 이명백 교수님 같은 분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있고 대의적 피로감이 있다. 그러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통치 양식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이런 혼합 정체다.
해태락기다라고 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미시와 거시를 아울러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3장에 2016년 촛불 시위의 발생 배경과 전개라고 하는 그 7페이지 말비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촛불 시위 2016년 촛불 시위의 발생과 관련해서 정치적 기회 구조를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까지는 사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야당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일 테고, 그다음에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이 크게 성공을 이루지 못했고,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이 거의 완패를 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에서의 불패 신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나름대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정권 출범 이후에 노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정원, 사이버 부대 관여에 대한 부정선거 시위랄지 국정교과서 방침 발표, 또 정교조 법의 노조 통보,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세월호 사건, 통진당 해산, 여기 그 8페이지의 그림 2에 나오는 일련의 그 전국의 흐름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대한 세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이제 진보 정당이 해산돼 있고, 또 야당이 무기력한 사회, 또 보수 언론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조직과 자금력을 갖춘 세력은 민주노총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 강공 대응에 맞서서 분노의 조직화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아니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국정교과서 방침이 발표되면서 친일청산 역사단체 또는 민주운동 평해 항의단체들을 뭉치게 했고, 또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통진당 세력들이 뭉치게 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이후에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 거기로 인해서 민중세력, 민주노총, 전농, 전민련 등이 이제 선봉에 서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쭉 전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감성적으로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연대단체들이 가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2015년에 출범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각각 흩어져 있는 세력들이 뭉치게 하는데 많은 그 작용을 하는 게 민주노총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민주노총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사실은 2015년 11월 14일 그 그림 2에 보면은 민중총궐기 1차 대회라는 게 열리지 않습니까? 이 대회가 사실 13만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 민주노총에서 10만 명 정도라고 목표를 삼았던 것 같은데, 목표 이상의, 기대 이상의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우병 촛불 사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시위였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 경험들이 결국은 2016년도 3월 26일 5차 민중총궐기대회를 가져가는데, 이때 이제 총선 승리투쟁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야권이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에서
실제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속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여당이 180석을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적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 결과 123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일당이 되는 이 중대한 여소야대 정국이 이제 전개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1차적 정치적 기회구조를 형성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선거 결과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에서 분노한 젊은 층, 즉 앵그리 보트를 투표장에 끌어낸 게 선거 이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선 결과가 그 1차적 기회구조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최순실 태블릿 PC가 보도되면서 이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벌어지는 여권 세력의 분열 구조 이것이 2차적 정치적 기회 구조를 만들어주게 됐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원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동원 구조는 사실은 촛불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 11월에 민중 총궐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청계 방향을 통해서 확산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촛불 참가자 1200명을 12월 5일 집회에서 현장 조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촛불 참가자의 40%가 이전에 촛불에 참여해 본 적이 있냐, 작년에 라고 물었는데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그 2015년 11월에 이제 그 청계광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중 집회, 주말 집회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청년 세력과 여성 비정규직 노조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청년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는 이제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출범하면서 그러한 그 여러 제야의 단체랄지 또는 노동자 농민단체, 비정규직 청년단체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됐다 이렇게 그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민주노총과 전농, 전노협, 정교조 등 기존 조직을 갖춘 노동 세력들이 이 운동의 그 추동력의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민주노총의 그러면 투쟁력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4년도 12월에 그 임원 직선제를 통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러닝메이트제로 새롭게 이제 집행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선제라고 하는 게 민노총의 투쟁력을 매우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연맹체 조직에서 조합원들이 그 위원장이 누군지 잘 모르고 조직이 뭘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웠던 것인데, 이 민주노총 직선제 임원 선출로 인해서 이것이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 그리고 그때 선출된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후보자 조가 당선되고 나서 60만 조직과 자금을 가진 민주노총이 촛불운동의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부상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5년
2월에 이 민주노총에서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벌금이나 구속 기소됐을 때 임금을 보존하는 문제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투쟁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합은 1인당 1만 원씩 60억을 끌었다. 그죠? 그래서 1차 민중총궐기에 전국에서 버스가 한 2,000대가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절비만 해도 30억이 넘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이러한 규모의 대규모 대중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그 SMO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사회운동단체로서. 그래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노동자, 농민, 빈민이 주축이 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중심의 시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백남기 농민 사망 또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가 합류하면서 퇴진행동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사회운동단체 2단계 사회운동단체의 핵심으로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운동단체로서 민주노총의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퇴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면서도 사실은 민주노총에 의존한 바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무실과 그 운영에 나선 많은 이 상근 전임자들이 민주노총에서 활동가들이 참여한 경우들이 매우 많은 것도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프레이밍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기회 구조와 동원 구조, 동원 과정, 그 다음에 옷을 묶어서 참여로 이끌어내는 데는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연인은 1,700만 명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그 거대한 분노의 조직화에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촛불 운동을 살펴본다면 크게 4가지의 쟁점 주기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단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발단 단계 제1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신자유 정책에 의한 노동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과 백남기 농민운동 사건에 대한 항의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패자로서의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 민중 세력을 결속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재벌 친화적 정책, 그 다음에 그것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을 타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저항의 프레임이 같이 존재했었다는 것이고 제2단계는 본격적 분노의 조직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이제 TVPC 이후에 촛불 집회라고 하는 우리가 명명하는 그 시위들이 벌어지게 되는 과정들인데 이때 이제 키워드가 사실 이게 나라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촛불 광장으로 시민들을 모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 구조로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사실은 2015년도 5월에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설하면서 이 워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분노의 극에 달해 있을 때 그 분노를 한마디로 표출하는 용어로 다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의 조직화 이것이 이제 2차 프레이밍 단계다.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단계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 3단계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됨으로써 이제 정치권이 촛불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압축적 구호라고 한다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노래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결국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참여자들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서의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 주역들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또 워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이제 그 빅스에도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주권자로서 국민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는 중요한 현안들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월 26일 제9차 촛불 집회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됐던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 백남기 특검 문제, 언론장악 적폐 해결 문제,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문제, 사드 철회 문제, 노동정책에 관련된 문제 등등 6개, 6대 긴급 현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아젠다를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제4단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3월 10일 제20차 촛불이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촛불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낭독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100대 과제를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제도 밖에 광장에서 제도권으로 과제를 이양하는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가면서 다양하게 이슈 프레이밍을 확장해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민중 세력에 다중 세력이 합류하면서 네트워크로 결속이 되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촉발 기제와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다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구조로 2단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주체라고 하는 측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촛불혁명이 민중, 시민, 다중 등등의 다양한 개념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촛불 시위에는 다중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그리와 하트것은 이제 그 제국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다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통일세나 지도자 없이 공동행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그리의 정의에 의하면. 근데 사실은 이 촛불 집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물론 그런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경에는 또 다른 SMO라고 하는 자유운동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촛불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중이다, 퍼블릭이다, 또는 시민이다 이런 용어들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2단계에서 1단계에는 민중이라고 하는 주체, 2단계에서는 다중이라고 하는 주체가 합해져서 거대한 1,700만의 동원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가서 이슈 프레이밍과 관련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촛불 시위가 그동안에 미선 효순 사건이다 또는 아니면은 쇠고기 수입 반대다 등등 해서 단일 쟁점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촛불 운동들이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해 본다면은 이러한 분석적 틀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울러 너무 우리가 사회 운동으로서 촛불 시위가 앞으로 다른 외국의 사회 운동과 비교 연구가 될 때 그러한 연구의 단초로서 비교 연구를 위한 틀로서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구조, 프레이밍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운동의 주체와 성격도 서구의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최근의 논문처럼 2011년 이후에 서구에서 나타나는 시위의 성격과 유사한 트렌드가 있다. 우리 촛불 운동에도 특히
그 빵과 삶에 관련된 얘기고 이것은 결국은 세계화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만, 문화적 불만에 대한 표출의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주체도 우리가 이런 공중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이렇게 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한국의 촛불 운동의 주체로서는 이 민중이라고 하는 주체가 매우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회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토론자님들은 앞으로 모두 나와주세요. 예, 이영주 선생님하고 감사합니다. 그 앞에 그 명찰이 있으니까요. 명찰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재걸 선생님은 좀 늦으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발제로 토론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유. 네. 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막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교수님 발제 듣다 보니까 불과 2, 3년 전인데 좀 까마득한 예전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논문 중에 좀 이렇게 몇몇 인용된 자료가 있는데 학계에서 지난 촛불 그게 용어상으로도 오늘 저희가 제목은 항쟁이라고 다뤘습니다. 촛불 혁명, 촛불 항쟁, 촛불 집회, 촛불 시위 뭐 다양한 개념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쟁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촛불 항쟁의 현재적 의의와 전망이라고 적었고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그 토론자로 저희가 이렇게 모신 선생님들도 아마 각자의 의견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정한 시간보다 약간 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 선생님들께서는 좀 10분 정도 대략 내외 정도에서 발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오늘 그 발제 선생님들이 다 촛불항쟁 한 가운데 모두 다 계셨던 분들이신다만 생생한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먼저 민주노총 당시 사무총장이셨죠. 이영주 선생님을 첫 번째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중총궐기와 촛불 과정에서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거의 한 600명 이상이 기소, 구속, 수배 뭐 이런 많은 고난들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일한 해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배 2년이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됐다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촛불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런데 왜 구속되냐라는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촛불 항쟁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정권이 촛불 정권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님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안에 수용자들도 운동하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마주치거나 하면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인사를 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전혀 중심으로 비추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민주노총이 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셨구나. 사실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님들이나 수용자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구속돼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구나. 세상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사실 며칠 전에 이 파일을 받아갔고요.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촛불 항쟁 이후에 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패배감과 실망,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처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교수님의 글은 일단 이 기조 자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느끼게 한다라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사이사이에서 보면은 팩트로서는 좀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다른 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저희 오늘 제가 지금 민주노총 1년마다 저희는 이제 보고서로 1년 활동 전체가 다 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자료로 해서 나중에 교수님께 조금 더 이렇게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자료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것은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과 산 중턱에 있는 사람과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은 다를 거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들은 또 이쪽의 영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을 봤을 때는 좀 경중은 좀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중총궐기 과정인데 이거는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87년 6월 항쟁은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87년 6월 항쟁의 핵심이었던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넥타이 부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나 어디에도 이들의 존재는 역사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진 한 장뿐이죠. 그들이 바로 6월 항쟁의 중심이었고 거리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몇몇 진보 진영,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하는 지도자들만 존재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존재했다면은 지금도 조국의 논쟁도 똑같은 게 어떤 운동에서도 운동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역사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6월 항쟁의 핵심은 바로 그 거리를 채웠던 노동자들이거든요. 6월 항쟁은 시민항쟁으로 교과서에서는 거기까지만 기록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은 789 노동자 대투쟁을 만들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노조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의 민주노조 운동이 오늘까지 오는 민주노총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항쟁을 만들었던 그 핵심적인 민중들은 그 이후에 노동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렇다면 지금 촛불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2016, 17 촛불 항쟁이 일어났고 그 핵심 대우였던 노동자들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촛불을 완성시키기 위한 플러스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변혁의 운동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께 또다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저희가 민주노총 집행부를 시작할 때 조합원이 60만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촛불항쟁 마치고 나서 바로 조사했을 때 그때가 조합원이 80만이 됐습니다. 5년, 6년, 7년, 2년 만에 80만으로 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민중총궐기가 일어난 2015년 11월 한 달 사이에 전교조에서만 조합원이 200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가입은 아닌 거죠. 그리고 2018년 작년 1년 사이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금 다시 20만이 늘어서 작년 말에 100만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110만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과격한 시위와 탄압 상황들이 계속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저희 표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촛불항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내 삶도 이 사회에서 내가 촛불로 외쳤던 것처럼 내 삶도 변화시키겠다라고 그들은 노동조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받아 안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한 지점만 조금 의견을 드리면요. 일단 부쪽을 보시면은 중간에 저도 사실 이 표현을 처음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반박근혜 투쟁 노선에서 민주노총이 가장 적극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저는 사실 이게 그 당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지도자는 김대중 또는 김영삼 이렇게 어떤 정치인들이었거든요. 사회적인 지도자가 정치인이었는데 이상하게 2015년에는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한상균이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회 지도자 역할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도 그게 상당히 이상했어요. 왜 현재 정치판에서는 더 이상 지도자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가. 근데 여기 교수님 표현처럼 이미 그 시기에 진보정당은 해산되고 야당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보수 언론이 언론을 장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노동조합 이외에는 남아있는 존재가 없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노동 전체로 봤을 때는 2013년 말에 그 통진당 해산 그 시기에 보면은 민주노총 침탈 사건이 나옵니다. 한국 노동운동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들어와서 다 압수수색을 해버리고 침탈을 해버린 건 거죠. 한국 역사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말에 세월호와 함께 노동자들은 굉장한 분노를 한 게 실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그 현재 세월호 유가족한테도 그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가장 고마운 게 사실은 노동자들이라는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세월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고, 저는 지금 민중총궐기나 아니면 이 뒤에 있는 촛불까지를 관통하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분노의 핵심은 바로 세월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보면 2015년에 가장 첫 번째 이 민중총궐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사건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이 민중총궐기가 사업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5년 2월 민주노총 사업으로 민중총궐기, 10만 민중총궐기가 사업 확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사업 확정이 된 이후에 바로 4월 달에 노농빈이라고 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농민으로는 전여농이라고 하는 여성 농민회와 전농이라고 하는 농민, 그다음에 빈민 단체들을 전체 포괄하는 한국 민중사회의 중심인 노동자, 농민, 빈민의 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민중총궐기를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민중 주체의 합의 통해서 바로 6월 달에 그 재단체 간담회가 돼서요. 한국 사회에서 웬만한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는 이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퇴진행동 때부터 결합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진보단체가 민중총궐기로 모여지게 되고요. 이 민중총궐기 준비 모임으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면서 거기 보시면 이제 9월 22일에 나오는 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준비 모임을 계속 거치다가 이제 본격적인 투쟁 준비를 하자라는 걸로 투쟁본부 발족을 할 뿐이고요. 실제 진행은 2015년 2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그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의 지도자급의 원로 분들께서 다 모여주셔서 실제 힘을 많이 주신 것은 많지만 이 당시 판을 주도해 나가셨던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조금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10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게요. 민주노총이 아닌 노동자의 조직으로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갖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실제 의견들이 이제 표출돼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장거래 운동본부라고 해서 비정규직 동지들을 모으는 그러한 그 조직체가 연대체로서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비정규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민주주의 국민행동에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노동자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움직임들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1쪽에 보시면은 민주노총의 그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조합원들에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의 기본적인 전환이었는데 문건에 들어가기 저희가 약간 쪽팔려서요.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주제와 맞는 직접 민주주의를 노동조합에 도입했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사건인데요.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입니다. 가령 미국 노총에서는 어떻게 조합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길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직선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니까 그쪽 동지들 반응이 대박 뭐 상상도 못한 일이다 막 이거였거든요. 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게 최근에 시도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의 직선제 도입과 관련한 그러한 그 고민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외국에서 배워오려고 하지만 한국이 앞서고 있는 그런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K-팝처럼 굉장히 도전적인 게 한국인들의 기질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됐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은 총궐기 투쟁기금이 아니라 사실 저희는 총파업 투쟁기금이라고 해서 모든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의 조합원들이 조직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60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은 한 46억인가 거쳤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걸로 구속된 동지들의 구속되면 일단 생업을 못 뛰기 때문에 가족들이 급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를 전체 다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2016-17 촛불 이전까지 어떤 우리 사회의 요소들이 백도시의 물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했다면은 이제 이 백도시의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 세상 역시 이것을 기반으로 상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촛불 항쟁의 나머지 그 물의 활용도를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은 한 번에 끓을 수가 없죠. 100도씨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서서히 끓기 시작해서 우리가 100도씨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두 번째입니다.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 김성호 이사장님께 두 번째 발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 이사장 김성호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영주 민노총 전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명동 넥타이 부대 저희가 이제 명동 넥타이 부대 주역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86년도 12월 31일 날 지금 KB 손해보험 노동조합 사업적인 재미부장이 해고가 됐습니다. 노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87년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4명의 노조 위원장 간부들이 한국노총 금융노조 동아빌딩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9층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여성조합원 20여 명이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차관급 경찰청장, 노동부 차관, 안기부, 헌병대 이런 사회 가지고 오면서 중재를 하죠. 그래서 LG화재 사장과 중재위원들이 이제 교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요구사항을 갖다 적어내는 거죠. 적어내면 상대방이 답변을 주고, 적어내면 또 답변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회사에서는 보통 요구사항이 이제 높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조정을 낮춰져가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들어줄 것처럼 이제 하다가 갑자기 또 요구사항을 갖다가 또 후퇴시키고 또 다시 또 들어줄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이제 중재하러 오신 차관급 비상대책 정부 기관 사람들이 안 되겠다. 회사 사용자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복직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노조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해고자이자 최초의 복직자가 이제 탄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3월 달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노조가 이제 그 와해됐던 부분에서 이제 4월 달에는 제가 이제 4월 20일 날 노조 간부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6월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6월 항쟁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명동 넥타이 부대가 이제 그때 조직이 되고 그 3월 2일부터 해고돼서 3월 7일까지 그 복직투쟁에서 한국노총 그 금융노조 한국노총 금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2금융권 은행 투자금융 보험 이런 데가 제2금융권인데 거기 이제 한국노총에 이제 다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노총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워낙에 그 금융노조가 그 은행이 뭐 몇만 명씩 되잖아요 조합원들. 그러니까 1000명이나 2000명당 대의원이 1명 정도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이나 이렇게 큰 노조는 대의원이 1명 정도가 배정이 되고 저기 증권회사나 단장에서 이런 조그만 데는 조합비는 맹비는 내는데 대의원을 갖다 배정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런 조합들이 수십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불만이 있었는데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그 6월 6.29가 이제 선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노총에서 제2금융권 노조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게 전국 자유금융노동조합 연맹이라고 해서 나오고 여기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141 노조 체제였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반려를 하죠. 그래서 투쟁을 하고 안교부에서 이제 교섭이 들어옵니다. 저기 자율자를 좀 빼주면 좋겠다. 옛날에 폴란드 바이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자가 좀 들어가는 게 좀 그러니까 좀 빼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사무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이 이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국노총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86년,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조합이 막 생기면서 뭐 이제 지역별 노조 연합체, 그 업종조 연합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전노련이 생기고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이 진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한 그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이제 열심히들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든 게 전국 동시 지부총회라는 것 그리고 소집단 토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의견 수렴을 해서 임금 인상이나 단체 협약을 갖다가 제도 개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곧 직접 민주주의고 제가 지금 시민 직접 민주주의 한 주소를 촛불 시민 혁명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나온 그 발제문에 대한 공감은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앞에 이영규 사무총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촛불의 일상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마을운동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저희 촛불을 갖다가 보면서 진짜 직접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이었고 진짜 5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의 공부고 학습의 저는 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어떤 새로운 단체, 어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한데 무언가를 갖다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권자 전국회의와 시민과 미래가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여기 새로운 실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실천에 새로운 2페이지에 새로운 민주주의 민회. 그래서 민회 출발은 2018년 11월 1일 날 3.1운동 100년 민회를 제안하면서라는 주제로 이제 시민포럼이 이제 주권자 전국회의와 시민과 미래 주관으로 강화문 변호사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의당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가 민회는 촛불의 일상화에 대한 모색이라는 발제에서 민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해보면 그것은 생활 정치 조직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회를 갖다가 보통 이제 이 생활 정치 조직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의도에 국회가 있다면 시민 속에 민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정욱 교수님이 지금 현재 조국 교수님하고 똑같이
이번에 여가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부분이 민주주의 민주화 직접 민주주의 발제에서 첫째 2018년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 출전 직접 민주주의 세계대회 이 직접 민주주의 세계대회를 주관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종욱 교수님은 여기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권자정국회의 민주인도기념사도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직접 민주주의와 민치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6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제 우리 이종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이 돼서 저는 글을 써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민은 스마트하고 열정적이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네. 두 번째,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은 의무적으로 국민 투표에 위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촛불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다음에 지소미아 폐기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투표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공론을 구성할 수 있는 여론 매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조국 교수나 이 사회 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정치권도 문제이지만 언론이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진짜 올바른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올바른 언론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보도 통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언론이 좀 제대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시민교육 이전에 헌법과 교과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정비하지 않으면 민주시민교육 아무리 시민사회단체에서 해봐야 저는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한 국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정확히 시킬 수 있는 교과서가 저는 만들어져서 배포가 돼야 되고 교육이 가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5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지식 집단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포럼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재생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민치가 되기 위해서는 민에 대한 조직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통치 방식에 대한 성찰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민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밑에 서울시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25개 구로 되어 있고 424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424개 동이 2022년까지 전동의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겠다고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읍면동 서울시에 424개 동이 있다면 전국적으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3,50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행안부 소관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모든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이 민회의 상호 연관성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정부 주도의 이제 하나의 주민자치 그리고 분권을 갖다가 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민회는 그런 반면에 민회는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회는 정치 조직이라고 했는데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민회와 주민자치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주민자치회가 민회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주축이 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민회이고 주민자치회가 하나로 돼서 시민 속에 민회가 있고 여의도에 국회가 있듯이 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내년도 총선 이후에 이제 개헌 논의가 될 텐데 그런 개헌에 대한 부분이 진짜 촛불 정신을 담은 그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이 국민 발언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 이런 것들 전부 다 개헌 헌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권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빼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의 직접 민주주의 회의 구조라고 했는데 아까 민주노총이 세계적으로 저는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은 그냥 대단한 조직이고 직선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노동조합의 직접 민주주의 회의 구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그 촛불을 갖다가 민주노총이 주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민주노총만한 조직이 없습니다. 임원수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예산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예산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87년도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전국 동시 분회총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전국에 있는 그 100개 지부가 그 똑같은 안건, 노조 집행부에서 내려준 안건은 1번 안건, 2번 안건은 자체 그 지부의 안건 해가지고 100개 분회가 이제 총회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본조에 올려주면 본조에서 전부 다 그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그 100개를 그 조합원들이 다 읽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부는 이런 얘기, 분야는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럼 그 전체적인 여론과 방향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 여론을 갖다가 당연히 회사 사장이나 인사부는 다 알고 듣고 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다 알겠죠. 그럼 당연히 노동조합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70%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60%를 걔네들은 50%만 넣으면 되니까, 찬반 투표를 붙이니까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50%만 넣으면 되니까 거기에 접근을 시키려고 되게 안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87년도 이후에 노동조합하고 회사가 한 번도 싸워서 투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찬반 투표를 하고 회사는 다 거기 노동조합에 원하는 만큼 거의 한 60, 70% 선에서 이제 그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주주의라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조합의 이제 KB손해보험이 이제 갖고 있는 그 회의 구조를 시민 직접 민주주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내리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자치회, 민회, 노동조합 이런 것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다 동네에서 직장 생활하려고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일을 하러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 이제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느라 주민자치회 이런 거, 그 다음에 민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SNS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라도 또 저기 그 협조해서 의견을 갖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는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구조가 민회하고 결합이 돼서 별개의 이 단체로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렇게 그 회의 구조에서 이제 그 모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저는 2002년도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월드컵을 갖다가 비유를 합니다. 월드컵 그 32개의 그 국가를 뽑기 위해서 또 그 2강 2개씩 해가지고 또 리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숫자의 그 몇백 개 되는 그 국가에서 이제 단체를 그 월드컵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런 한 과정이 진출권 2개가 저는 하나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의견 중에 2가지 의견이 저기 가장 좋은 의견이 2가지가 올라와서 월드컵이 이제 32개가 되는 거죠. 32개의 의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6강 16,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이 싸워서 또 16개의 의견으로 좁혀지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견부터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32개를 고르라 그러면 서로 논쟁을 해서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논쟁을 해서 이기는 또 16개가 나오고 8개가 나오고 4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첫 번째가 나오면 제일 급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게 제일 먼저 급해야 될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그 과정은 요새는 SNS, 컴퓨터,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 디사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터넷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한다면 저는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그 다음에 개헌운동 모든 것을 갖다가 민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단법인
우리가 들어서 편집할게요. 네, 김성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이번 지난 촛불항쟁을 아마 그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요. 그 사단법인 평화철도의 정성희 집행위원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토론해 주시겠고요. 제가 그 주문받은 주제가 이 항쟁 이후에 이제 평화통일운동 평가입니다. 요 얘기만 하자니까 좀 그 전에 얘기를 지금 발제를 듣고 제가 느낀 바가 좀 있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8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해왔고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입니다. 대외협력실장 출신이라 그리고 지금도 노동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발제문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촛불항쟁에서 노동운동이 주도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촛불항쟁 이전에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과 농민과 빈민, 기층민중이 이명박근혜와 지속적인 투쟁을 해왔죠. 이것이 촛불항쟁이라는 질적 전환을 가져온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항쟁이 이 노동운동이 주도가 되고 장악이 되고 각계각층과 연대를 리드해가면서 해왔다면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촛불항쟁 이후에 사회개혁 투쟁이나 적폐 투쟁이라든지 이 평화번영 투쟁에 있어서 지금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대진행동의 집행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여기 앉은 걸 동지하고 같이 해왔고 이영주 총장 역시 이제 그 당시에 수배받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지도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분명히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그 촛불 항쟁의 주체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은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원히 그것이죠.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고 기층민중이 이 주도가 되어서 각계각층을 꼼꼼하게 연대연합을 해서 적폐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도 하고 평화번영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그런데 아직도 한국 사회 변혁 운동에 있어서 이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그 주도성, 투쟁의 주도성, 정치적 주도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노동운동이 오늘날 또 한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빠져 있고 실제 그리고 경제투쟁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임단협과 자기 고용투쟁. 그러나 이런 투쟁을 통해서 그럼 사회 구조적 인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교육 선동과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이런 그 성과와 이 한계 단점을 같이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직선제가 투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부분도 아직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 간선제였던 그 권영길 1기 초창기에 96년, 97년 그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파업이 있었습니다. 23일간 4단계 파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런 파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제가 꼭 그러면은 그래서 간선제든 직선제든 그리고 현재 이제 3단계 이 총연맹, 산별연맹, 단위노조 이 관계가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직선제란 말이죠. 조직 구조와 직선제 불일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직선제로 당선된 위원장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침을 딱 때리면은 조합원들이 다 함께 해야 되는데 연맹에서 또 논의하고 단일성 합장에 발목 잡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조직 노동조합 공식 체계에서도 그렇고 또 정파의 갈등과 분열이 또 반영되어 있고 오늘날 진보 정치의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계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운동이 그동안에 이명박근혜 시대에 가장 치열하게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투쟁을 양쪽으로 계속 축적해온 것은 이 촛불항쟁이라는 이 질적 대규모 투쟁을 촉발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촛불항쟁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촛불 항쟁의 요구와 주체 측면으로 볼 때 이 발제문을 이제 좀 토론문을 말씀드리면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이 사회 이제 10대 90의 사회, 비정규 860만의 사회, 청년 실업의 사회, 이 모든 이제 불만이 이제 집약되어서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남쪽 사회의 사회 대개혁만이 아니라 이 평화경제, 이 평화번영 통일, 자주 이 통일, 이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지향하는 것이 다 촛불 항쟁의 요구로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체는 어떻게 됐는가? 주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동자, 농민, 기층민중이 중심이 돼서 각계 합층을 포괄해서 끌고 나가는 구조는 아직 되지 못한 채 사실 양적으로 보면은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훨씬 다수였습니다. 깨어있는 기층민중의 조직적 부대가 조직적 참여를 한 것보다 자발적 참여가 훨씬 다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계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민중의 조직적 힘이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의식화 조직화를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격언도 있듯이 그 수준까지 못 갔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촛불 항쟁이. 그리고 정치적 지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결의를 해서 만든 민주노동당 이후에 1차 분당, 2차 분당 이후에 진보정당이 분열 갈등에 휩싸인 상태에서 통진당이 해산된 상태에서 촛불항쟁이 맞았거든요. 만일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안 되고 통진당이 해산이 안 되고 그것이 온전한 채 유지 강화된 채 민주노총이 정말 뒷받침하고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노동자 정당이 온전한 채 촛불항쟁을 맞았다 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달라졌죠. 그 성과가 진보정치 세력의 강화로 귀결되고 그 요구가 현 정권을 정말 중도 자유주의 정권이라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요구를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한계를 가진 채 또 이루어졌던 촛불항쟁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요구와 지향과 주체 구성의 불치, 이것이 그 이후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과 평화번영 통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힘의 부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측면과 조직적 측면과 실천투쟁 측면으로 나눠서 보면은 의식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새로운 평화협력 시대가 판문점 평양 연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껏 이 자주평화 화해 협력의 기운을 높여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통일의 파트너이고 교류협력의 파트너 이북 사회에 대한 시각도 종래 왜곡과 부정과 비난에서 실사무시하고 긍정과 이해가 좀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 지금 이제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세 가지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구 세력은 극악하게 이제 도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중도 이 자유주의 집권 세력은 끊임없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합의 사항을 말 이외의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리고 우리 진보 민중 세력은 어떠하냐? 열심히 하죠. 자주평화,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된 이 정치 공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각계각층을 땡기고 또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노총도 그렇습니다. 지금 100만 조합 민주노총이에요.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사업을 창의적이고 대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월달 통일 선동대 위주에 아직도. 물론 이제 뭐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기존 통일 운동이 아직도 이전 정권의 이전 그 통일운동 관성 이런 거 많이 젖어 있고, 그리고 차이가 있더라도 각계각층의 평화지향 세력이 광범위하거든요.
이런 이념의 차이가 있고 입장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공통분모로 가지고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 평화번영 통일 사안이잖아요. 이 개혁적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하게 이 연대연합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직적 측면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통일운동 조직은 6.15 남측위원회입니다. 6.15 남측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라인으로 해서 미나입이라는 조직이 있고 또 시민평화포럼이라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하는 쪽이 있고 방관 반민조직인 민주평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지역별 부문별로 다양한 통일 관련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소리 소문 없이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6.15 남측위원회가 있다 할 때 이게 확대 재편하기 위한 굉장히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융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 이걸 시민단체로 돌릴 거냐 말이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을 것이냐 말이죠. 기존 이 진보 민주 세력, 민중 세력 이 통일운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 통일운동 세력들이 더 성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주체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 촛불항쟁, 촛불민심의 반영이고 촛불항쟁이 낳은 위대한 어떤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의 정성희 집행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